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2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길이 82km의 인공수로 이 평화로웠던 파나마 운하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킨 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과도 같은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been treated very badly from this foolish gift that should have never been made, and Panama's promise to us has been broken.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되찾겠다라고 하는 건지,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면 원래 내 것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파나마 운하가 미국 소유였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서 다시 개미 허리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잘록하게 이어지는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파나마 운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만약에 이 운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죠. 수에즈 운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럽에서 중동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가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위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네네. 이 지역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을 쭉 돌아서 디투어를 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항로가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이제 운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파서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지만 네네. 여기가 굉장히 그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땅이 단단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채워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를 띄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네네. 아무튼 굉장히 이게 토목공사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고 또 지질 구조였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프랑스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또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미국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그 토목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앞서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조차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희생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상당한 물질적, 인적 투입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건설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죠. 근데 네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77년 당시 이제 토리 호스죠. 토리 호스 이제 당시 그 파나마 지도자와 미국의 이제 카터 대통령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반환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참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되찾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말이 82km지 네. 82km면은 서울에서 뭐 한 평택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찾겠다라고 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네. 번째는 미국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접이 나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관련된 것 같은데 먼저 그 정말로 미국 그 선사들이 그와 같은 나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중립이 되어야 된다. 이 네네. 파나마 운하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조건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미국 선박이라고 해서 더 무슨 운송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그 취지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둬야지 그 하나하나 팩트 부분은 조금 틀린 것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요컨대 뭐 미국 배 선박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네.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상승되는 것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물가 상승, 뭐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을 채워서 배를 띄워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운송 요금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미국 선박을 선별해서 뭐 어떤 타겟을 해서 더 요금을 먹이는 이런 구조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회사들이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쁜 대우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네.
과연 파나마 운하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더 큰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래시계처럼 잘록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띄워야 되는 관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관문이 설치돼 있는 소위 말하자면 출구와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항구를 이제 소위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라고 하는 거대한 재벌 집단의 자회사인 허치슨 포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콩 회사가. 네, 네네. 홍콩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파나마 물론 이제 운하청이 있죠. 네네. 파나마 운하청이 있고 모든 운하는 파나마 운하청의 관리, 감독, 운영하에 있지만 요 끝에 출구와 입구에 해당하는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K 그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 허치슨 폴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 측의 우려가 뭐 전혀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홍콩의 경우가 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또 이렇게 반환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의 여러 가지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뭐 홍콩의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뭐 정보를 이제 중국 당국에 또 줘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태까지 그런 일이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네네. 일단 법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적 상황을 상정해 두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나마는 미국의 턱 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자기의 턱 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 하면은 그 생각나는 정책이 대외 정책이 1대1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은 중남미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면서요. 그랬었죠. 그 뭐 중남미뿐만이 사실 아니죠. 네네.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흔히 이제 대륙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해양을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뭐 맥카인더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보 전략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제 인용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그 이론을 펼친 사람들인데요. 네네. 근데 이 중국의 1대1로라는 것은 이 양쪽을 다 말하자면 대륙 간 연결도 하면서 해양도 연결을 하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 지금 뭐 남태평양 쪽까지 다 살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파나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솔로몬 제도라든지 뭐 이미 남태평양 쪽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중국하고 1대1로가 연결이 돼 있고 네네. 내지는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남미는 또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중국이 상당히 1대1로에서 또 파나마가 또 특히 앞서서 이제 이런 1대1로에 또 참여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앵커님 지적하셨던 대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정말 내 턱밑이고 우리 냉전 때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들도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제1성으로 올리는 것이 파나마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누가 생각해봐도 네. 파나마는 중남미의 관문이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바로 그 파나마가 친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네, 2017년에요. 파나마가 그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 좀 상당히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만과 이제 단교를 하고 중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중국의 앞서 말씀드린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그런 최초의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 진출에 있어서 관문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파나마에는 지금 중국인이 약 20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네네. 중미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그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파나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남미 지역,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타 지역에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파나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략적 거점으로 취급을 해왔고 그런 유대 관계가 깊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20만이면 파나마 전체 인구가 한 450만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5% 정도 되는 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파나마는 미국과 중국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인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파나마는 친미를 해야 됩니까? 친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다른 뭐 룸이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살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 그것도 강대국이 그냥 부자 나라인 게 아니라 군사적 강대국이죠. 그래서 네네.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조금 미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네네. 난감하지만요. 특히 이제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생긴 그 과정도 그렇고 콜롬비아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건설하다가 넘어온 것, 이런 그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그 역사와 운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진데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연간 총 GDP의 7.7%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네네. 부의 원천인 것이죠. 말하자면 네. 이 나라에 이런 나라인데 당연히 이제 물동량을 생각을 했을 때 북미, 남미 이 미주 지역인 것이 크지만 또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통로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중도 우파 성향인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물리적인 근접성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군사 초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미국 쪽을 더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기는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물동량 찾아보니까 네. 파나마 운하 물동량의 72% 가까이가 그게 미국이고 네. 중국이 뭐 한 22.7%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파나마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동안에 파나마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왔던 중국인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는 뭐 2047년 정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허치슨 포트라고 하는 그 회사와 뭐 운영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도 좀 솔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달래는 쪽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앵커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중국도 여간 공을 들였던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이제 강한 어떤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린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열린 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압력과 협박을 통해 1대1로 공동건설 협력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야비한 방해 공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아주 말이 좀 세네요. 예, 말 네. 공격 수위가 강합니다. 중국도 당연히 이런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그 20여 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해서 150여 개국이 1대1로의 협력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과가 파나마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것이 얼마나 그 여러 지역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하는 그런 지금 언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파나마 문제는 결국은 뭐 통행료 문제로까지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리로서는 좀 우리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너무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그 타겟으로 삼는 게 무역 수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로 봤었을 때 미국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8위의 적자국입니다. 네.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적자국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무역 수지를
미국의 자국 입장에서 봤을 때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LNG 가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인데 그러면 이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소위 지금 이것도 트럼프가 뭐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만이라고 아메리카만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소위 그 걸프 지역이죠. 남부 그쪽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게 들어올라 그러면 파나마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를 이제 또 상대한다라고 할 때는 이 LNG 얘기가 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상관이 되는 얘기라고 좀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또 공유하는 또 주변 국가들, 뭐 당장 일본만 해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으니 좀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좀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국제 정세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한 파나마의 선택,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발 전력난에 국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치열하게 붙게 되면서 이때 등장한 문제가 전력 수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AI를 특히 그 전기 먹는 하마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도대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런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구글에다가 질문을 검색하게 되면은 네네. 뭐 0.3와트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했대요. 네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한 10배, 10배. 2.9와트 정도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네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의 연산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10배라는 것이 한 명이 질문했을 때 10배지만 전 세계 인류가 질문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고 네. 요즘은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하이퍼라는 거는 이제 슈퍼의 슈퍼죠. 그렇죠. 초초죠. 네네. 그러니까 초초 규모의 공장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오픈 AI의 CEO인 그 샘 올트만이 네네. 2025년도 올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25기가와트일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30년 되면 80기가와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우리는 25기가와트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거든요. 아. 대형 원전. 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2025년도에 네. AI 데이터 센터, 미국 내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네. 원전 25기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 진짜 슈퍼의 슈퍼죠. 네네. 그러니까 하이퍼 컴퍼니가 나오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반도체 제2공장이 음. 10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를 필요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원전 10기분의 전기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네. 돼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에너지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이제 발목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에너지 부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기업들이 네.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SMR 투자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컨대 우리가 갑자기 원전 10기나 20기가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전력한테 전기를 공급해 네네. 내시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DOE에서 네네. 작년에 이렇게 막대한 전기를 요구하는 어떤 회사는 자구책을 만들어라. 스스로. 예, 네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회사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 필요한 전기 걱정도 같이 하라라는 주문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그동안은 그 자기 빅테크 개발만 열심히 했지만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 네. 고민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PPA라 그래서 개별 발전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 그러니까 입도 선매 같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네가 그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네네. 사실을 발전소를 돌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SMR이나 이런 발전을 하는 그 업자들과 직접 구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 TMI 1호기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에 1979년도에 사고 났던 원전은 TMI 2호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TMI 1호기를 네. 이제 지금 경제성도 나쁘고 해가지고 세워놨던 건데 그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다시 고쳐가지고 가동하게 되면은 전력 단가가 메가와트 시당 $100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 보통 전력 가격의 2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쓰겠다라고 네.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빅테크 기업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전력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그 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네네. 그냥 비싼 전기라도 안정적이고 전기의 품질만 좋다면 그냥 구매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SMR 말씀을 해주셨는데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말을 다 들어도 뭐가 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SMR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탄생의 배경이 네네.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보글 3, 4호기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졌어요. 네네. 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다가 보글 3, 4호기랑 서머 2, 3호기 이렇게 4기를 지었는데 네네. 짓는 과정에서 한 7년 정도 공기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글 3, 4호기는 지었는데 네. 서머 2, 3호기는 그냥 짓다 말아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졌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유경험한 건설 회사가 없다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급망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필요는 한데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건설 경쟁력이 나쁜 거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다 갖다 꼽기만 하면 어떠냐.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모듈 개념입니다. 네, 모듈. 그러니까 네네. 공장에서 다 조립해 갖고 와서 네네. 현장에서 꼽겠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원전은 뭐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문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한 뭐 얼마 정도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역을 좀 좁게 만들 거냐. 네네. 그래서 이제 작은 원자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스몰하고 모듈라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보급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수요지 근처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건설하는데 빨리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예컨대 지금 두산에서 누스케일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SMR인데 네네. 한 달에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형 원전은 건설하는데 불확실성도 크고 네네. 하다 보니까 미국은 SM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SMR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네. 결국은 AI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네.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AI 쪽은 어떤 정보에서 어떤 총화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분야의 리더십을 미국이 유지하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원자력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도 한 40년 안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석유라든지 어떤 화석 연료의 사용은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값을 뭐 올리거나 전기값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졌고 제조업들이 제3국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 됐었죠. 네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걸 갖다 다시 다 돌려오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 조건으로는 이제 싼 전력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원전 강국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SMR이 확산되는 경향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원전 건설이 준공이 77년도였거든요. 77년. 네네. 근데 이제 72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해왔습니다. 네네. 한 개씩, 두 개씩.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인력, 또 건설하는 인력, 시공하는 인력, 뭐 시운전하는 인력, 이 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뭐 건설이 끝나면 뭐 이제 일자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호기에 건설에 들어가면 되고 하다 보니까 전 부문에 대한 인력을 고루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가는 밸브나 펌프나 뭐 원자로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살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인허가를 준 규제기관도 살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어떤 누구네 집을 지도 찾아서 갔을 때 네네. 지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랑 한번 갔다 온 경우가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건설을 굉장히 빨리 하고 네네. 계획한 대로 잘 짓는데 네. 지금 한 몇 년 안 하다 보면은 네네. 기술이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자국 내에서 7년 딜레이를 시켰고 지금 이제 수출하러 다니면서도 시공은 못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공은 이제 불가리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네. 시공은 현대건설이 가서 해주고 아마 폴란드도 시공은 아마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이 어떤 바이든 정부 때 대통령하고 이제 원전 동맹을 말씀할 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걸 상황이었고. 코러스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SMR 부분에서도 미국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MR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설계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은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라 그러는데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력하기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개 기업은 두산이 투자를 했고 협력사가 돼가지고 이미 계약해서 지금 누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12개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파운드리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직접 설계하진 않지만 네네. 제조는 우리가 해주는 네네.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어떤 협력할 전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SMR이 지금 굉장히 핫하기는 한데 2030년 이후에야 이제 뭐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SMR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 SMR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SMR이 우리한테는 이제 친숙하지 않지만 네네. 지금 그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엔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민수용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뒤늦은 게 아니고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마트라는 SMR을 만들어서 2012년에 규제기관에 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했었군요. 네, 근데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는 그 SMR을 위한 규제가 없어가지고 네. 대형 원전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 원래 아이디어는 지금이랑 또 아주 좋았는데 네네. 점점 커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새 규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새로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 거는 조금 늦었죠. 네네. 왜냐하면 뭐 탈원전 정책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분야의 인력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1세기는 결국 AI 시대인데 그럴수록 원자력 공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더 많은 기회와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